안녕하세요. 벌써 11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을 단순화 압축하는 과정에서 불안전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경제인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을 과거부터 해왔는지 한번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통계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직접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성장률이 우측이고요. GDP는 좌측입니다. 보시면 GDP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했던 해가 몇 번 안 돼요. 일단 IMF 때, 그리고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요 세 번을 빼놓고는 다 플러스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였는데 그때는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평가하긴 그렇고요. 우리가 90년대에서는 10%대에서 2000년대에는 6%, 이 정도, 10%, 9%, 6% 이러다가 우리 리먼 사태 이후로는 5% 언더, 지금은 2% 정도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런지, 잠재 성장률이 지금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2%가 좀 안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를 한번 보면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만 64세까지 인구를 얘기합니다. 계속 엄청나게 발전해왔죠.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가 거의 3천만 명 수준이고요. 최근에 피크를 찍었는데 3,700만 명. 그리고 지금은 약간 감소하는, 거의 티 안 나게 약간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 인구를 우리가 보려면 인구 피라미드를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인구 피라미드는 2023년 현재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씩, 그러니까 성별로 보면 50만 명씩 태어났던 1970년도까지 제일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우리가 2033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추정한 걸 보면 출산율이 1.2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요건 이렇게 좀 줄어들겠죠. 다시 보면 만약에 출산율이 안 된다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0.7은 과도한 거다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크치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올라가면서 이 피크치가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서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한정 피크치인 여기가 여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43년, 그러니까 20년 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에서 이 가정은 우리가 출산율이 1.2까지 간다는 가정이고요. 피크치가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죠. 원래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줄고, 또 뭐 10년 지나면 또 여기 줄어 있겠죠. 그래서 피크치가 요 어디에 놓여지는, 노령화에 그러니까 6, 70대에 놓여지는 이런 구조로 상당기간 놓여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인구 출산율이 지금 0.7이 늘어날 거냐 라는 거를 보려면 우리나라는 혼외 자녀 수가 극히 낮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고요. 프랑스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3%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결혼을 해야 애들을 낳기 때문에 결혼 건수가 결국 미래의 자녀 출산율의 선행지표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보셔야 되는 게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좌측이 최신이고요. 우측이 2019년도입니다. 결혼은 여름에 적게 하고요. 12월에 많이 합니다. 연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한여름에 제일 적게 하고
12월에 제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결혼 건수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만약에 연기가 됐던 건이 있다면 여기 조금 올라오면 좋을 텐데 특별히 올라오는 건 안 보이고 횡보하는 거나 혹은 약간 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 결혼 건수로만 본다면 출산율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 건수가 많아져야 우리는 혼외자식이 없는 나라니까 결국은 출산율이 올라갈 텐데 결혼 건수가 좀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중국도 그러는데요. 중국도 보면 신생아 출생 수가 지금 1990년쯤에 최고를 달성하고 나서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이 이유가 지금 결혼해도 아이를 2명을 낳는 경우가 극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출생아 중에서 첫째가 정말 많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낳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부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코로나가 지났지만 경기 회복도 안 되고 있고 고등교육비 진학률이 60%씩 굉장히 높아서 양육비, 교육비 부담도 크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기 쉬운 환경이다. 우리 저번에 맥킨지에서 얘기했던 출산율을 방해하는 2가지 요소.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두 번째는 과도한 사교육비.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산 인구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 나라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퇴직 연령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겠다라는 거고요. 정년을 연장해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게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경우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연공세열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서서히 증가하잖아요. 지금 임금 피크제로 이렇게 낮춰지고 정년을 연장했는데 임금 피크제 지금 이 뒤에 그러니까 지금 60세인데 이걸 65세까지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 이것들이 기업에 어떤 부담이 갈 거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 나라가 노인층 증가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파른 것은 한국. 일본은 굉장히 높아요. 일본은 높은데 기울기가 우리보다는 먼저 약간 완만하게 왔고 우리는 2016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2050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변화가 많을 거고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저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명하죠. 그래서 은퇴하지 못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들이 바뀔 거고요. 한국은 또 1인 가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가구의 증가 때문에 부동산이 좀 견조한 면이 있죠. 그런데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한국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도 만만치가 않죠. 그 자료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도 그렇지만 경제 인구랑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요걸 또 보시면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의 산업들을 좀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1970년대까지는 우리가 65세 이상의 비율이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생산 가능 인구고요. 15세에서 64세까지 요 인구고요. 여기가 우리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 어린이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 중에 노인입니다. 지금이 요쯤이잖아요. 요쯤을 딱 보시면 지금 어린이는 12%, 어른은 15%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서 2040년에 가보면 어린이는 10% 언더고 노인은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때 1980년대를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도 비슷하고요.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사회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가 잘 된다 못 된다를 따지기 전에 어떤 산업이 어떻게 커질 수 있고 어떤 산업은 내가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저런 자료를 보면서 수혜를 받는 산업 또 피해를 받는 산업을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자, 또 이 자료도 보시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고령 고용률도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결국은 노인의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의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100명당 20명을 부양한 게 2022년입니다. 그런데 정년을 갖다가 5년 연장하면 우리가 13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이 13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5%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으로 노년 부담률을 9년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35%로 줄였으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우리는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이 인구를 어떻게 커버하냐 하면 결국은 이민, 외국인으로 커버해야 되고요. 그 규모를 본다면 총 규모는 지금 176만 명이었고요. 2016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21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 있는 거고요. 결혼 이민자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17만 명 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유학생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 국적 교포가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많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죠. 외국인 근로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귀화자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보시면 176만 명에서 지금 213만 명까지 늘었으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한 5년 동안. 앞으로 이것은 더 급격하게 늘 확률이 높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사회 구조가 바뀔 것이고 좀 달라질 겁니다. 건설 부분이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건설 부분을 보시면 외국인 취업자가 지금 84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84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건설업에 굉장히 많이 종사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은 인건비 비중이 높으니까 이 인원들이 돈을 받고 또 이 인원들이 한국에서 소비를 해서 경제 부양 효과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20만 명은 월급을 받으면 해외로 송금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과거보다 건설이 국내 경기 부양에서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면 건설로 경기가 부양된다라는 공식은 서서히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층이 지금 고령층이죠. 68%고요. 희망 연령의 평균이 이제 73세까지 올라갔고요. 그 희망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것은 좀 내려왔습니다. 결국 고령층이 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죠? 자산이 다 부동산으로 돼 있다. 그래서 현금이 없다. 그래서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이게 이제 현황이잖아요. 자, 보시면 2011년도에 58.7에서 2021년도에 약 1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점점 더 건강해진 면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고요. 성별 인구수인데요. 이제 남자 여자 비슷하게 돼 있고 이렇게 좀 줄어들죠. 이렇게 45세에서 49세를 하는 이유가 기준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요 기준 때문에 45세에서 49세를 갖다가 이렇게 샘플링해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현안이고 2023년까지 현안이고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죠. 애들이 벌써 낳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전 세계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3,680만 명이 피크치에서 지금 3,600만 명으로 줄었는데 2031년 앞으로 8년 뒤에는 3,300만 명으로 10%가 줄어듭니다. 10%가 줄어든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노인들이 또 일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자동화가 또 커버해 줄 거니까요. 하지만 변한다. 뭐가 변하느냐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자료예요. 사회 서비스 실질 부가가치 전망을 보시면 이것은 오타로 보여지고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일 많이 증가했던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보건, 폐기물, 하수, 폐수, 분뇨 처리장입니다. 정화시설이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 많이 증가했던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보건은 여전히 위에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특별히 쭉 내려왔죠. 과거에 하수, 폐기물 다 내려왔고요. 행정국방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견조해 보이고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보시면 역시 의료, 보건, 사회복지, 그 다음번에 다른 건 더 떨어지죠. 그래서 하수, 분뇨, 폐기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교육 서비스 같은 것을 보시면 3.7, 1.5, 0.3으로 빠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인구 분포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수혜를 받을 거와 피해를 받을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 중에서도 보시면 인구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를 겪었지만 코로나로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건드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쿠팡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물류기지가 많아졌고 택배가 활성화됐고 그렇죠. 그래서 배달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각 산업별로 뭐가 성장할지 쇠퇴할지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일단 의료는 플랫합니다. 고무 플라스틱 제조 하락합니다. 비금속 광물 제조 약간 하락합니다. 금속 제조 약간 하락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의료 쪽은 견조하고 나머지는 하락한다.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 고무 플라스틱이다. 근데 더 하락하는 분야가 있죠. 금속 가공 쪽에서 하락률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영상 이쪽은 플랫하고요.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는 좀 뭐 플랫하고 전기 장비 플랫하고 기계 장비 제조 플랫하고요. 트레일러 제조 줄어들고요. 운송 장비 제조도 하락한 상태에서 유지하고요. 가구 제조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가구 제조가 이렇게 피크를 2019년도에 친 거죠. 여기는 정확하게 쳤습니다. 눈에 보이고요.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피크를 친 거죠. 그래서 피크를 친 것들은 다시 반전하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이게 쉽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보면 미국도 아까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빠졌잖아요. 한국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면,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부분. 이런 거죠. 근데 일반 아파트 주거용은 1인 가구 증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견조하고요. 지금 보면 오피스텔, 상업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금리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연체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번에 비대면의 확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고 그것들은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은 주거용도 문제지만 상업용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인구 구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어디가 플랫하고 어디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걸 살펴봤으니까요. 가능하면 이런 수혜를 받는 쪽에 좀 더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게 유리해 보이죠. 일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